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함께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단연 핫 이슈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었어요. 네. 뭐 갭상승이 한 0.5% 가까이 나오면서 갭상승해서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네. 오늘 중요한 게 갭상승이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갭상승이 나와서 21선이나 혹은 61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121선이 지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게 좀 하락 마감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하락을 하더라도 1945포인트나 1946포인트만 지켜진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다.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막판에 조금 어거지로 끌어올렸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11시 때인가요? 그때 네. 이제 북한이 결국에는 이제 뭐 핵실험을 단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좀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는데, 네. 오늘 약간 허를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실험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락세, 장중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좀 심리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전환되고 나서 이렇다 할 반등을 못 하면서 조금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한번 만기를 좀 앞두고 나서 프로그램 쪽에서 한 거의 2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3천억 종가에 더 쏟아졌어요. 그래서 종가에 1천억이 더 나오면서 총 실질적으로 한 3천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이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한 1천억 정도 쏟아냈는데 외국인 1천억 쏟아냈고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신다면 투신, 보험, 증권 모두 무차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국내 기관이 2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보신다면은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1천억 매도가 나왔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1,200억을 샀어요. 주식에서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2천억 넘게 주식을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1,000억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1,200억이기 때문에 2천억 매수를 한 거고,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요거에 보다 더 버금가게끔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 물론 이제 기관도 프로그램 매도는 한 2천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순매도는 1,500억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 지자체라든지 기타 법인 쪽에서 이제 조금 매수가 좀 동원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전혀 작용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한 2주 넘게 작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황을 좀 보신다라면은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핵실험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내 지정학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서도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2월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오늘 다시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진정세를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특히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이 되고 만약에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만기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내일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과 같이 한 3천억이 쏟아진다라면은 만기 때 의외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진정이 되고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면은 지수는 내일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오늘 못 올랐던 부분들을 다시 반등을 주면서 196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샘플러스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60포인트가 21선하고 61선이 걸치는 자리예요. 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지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하고 21선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못하는지 여부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결정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자리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2월달 만기 지나고 나서는 조금 상승세로 2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 전에 좀 전제가 깔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북핵 리스크라든지 혹은 2월 옵션 만기를 앞둔 프로그램 이러한 매도 진정 여부는 약간 심리하고 투심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수급하고는 좀 관계없이 투심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면은 심리가 좀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혹은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이 된다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 나서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투심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지금 수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수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쪽에, 그러니까 주식은 유가증권은 거의 한 2,500억, 2,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만 선물 쪽에서 3,700개 가까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외국인이 지금 이게 일별 동향인데요. 외국인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신다면 선물을 거의 5,000개 매수를 잡아주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500억 정도 매수를 잡아주면서 선물 쪽에 매도가 줄면서 오히려 매수가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와중에 오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쪽에 강한 매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증가한다라면은 선물 매도를 통해서 기간에 프로그램 매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된다. 단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다시 매수로 걷어들인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오늘 나왔던 매도 물량이 일부분은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혹은 매수 수량이 기간에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걸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금은 어찌됐든 뭐 196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2000포인트까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됐든 추세 전환이 됐든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여길 갈 수 있으니까 주식을 100% 갖고 있자, 이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올라온다라면은 현금은 최소한 30% 정도는 확보를 하자, 많게는 한 40%대까지 확보를 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여기 2000포인트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강하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추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보신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추세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추세대를 막고 하향 곡선을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대에서 지금 딱 오늘도 상단을 맞고 밀렸어요. 상단을 맞고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실패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실패한다라면 오히려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패턴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 됐든
무조건 현금은 30에서 많게는 한 40%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현금을 좀 줄이고 주식을 100% 담는 혹은 100% 가까이 주식 비중 높일 수 있는 구간은 2000포인트가 완벽하게 돌파가 확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1900이 붕괴되거나 혹은 1900 초반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그 허리 라인 1940포인트에서 50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무작정 상승만 놓고 주식 비중을 높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더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띄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507포인트, 507.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북핵 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503포인트 정도에서 503.7, 그러니까 거의 504포인트 가까운 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코스닥은 지금 변곡 자리일 수 있다. 뭐 종합주가 지수도 변곡이지만 코스닥이 변곡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코스닥이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자칫하면 여기서 쌍봉으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쌍봉으로 흘러내리지 않으려면은 최소한 497이나 498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쌍봉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깼다가 올라왔지만은 결국엔 그 자리는 지켰어요. 지키면서 시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쌍봉의 위치에서 지금 다시 기간 조정이 나와버렸게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럼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한 500포인트 혹은 한 497포인트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N자형 하락을 할 수 있는 초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변곡 위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500 포인트 정도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대 498, 497 정도 지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50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 자리가 안 된다, 지지가 안 되면 최후 마지노선은 497이나 496 정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지가 실패한다라면은 N자형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코스닥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 가격을 제가 살짝 보니까 네. 조금 옵션 가격이 약간은 지금 오늘 핵실험을 했다라는 뭐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상당히 싸다. 그러니까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조금 비싼 구조를 그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가 256.65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콜이 1.0, 풋 257.5가 1.8 정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번 결제를 예상한다라면 260, 상방으로는 260 이상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60이라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봤을 때 260이면은 한 1900, 한 70 정도, 60에서 7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딱 요 위치라는 거죠.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본다라면은. 왜냐면 여기 옵션표를 보시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260이 지수로 환산했을 때 1971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본다라면은 결국은 1972포인트를 돌파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197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라면 순간적으로 뭐 너무 임팩트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2000포인트 때까지, 그러니까 1900 후반대까지는 장대 양봉을 쏟아내면서 불기둥을 내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좀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열려있진 않습니다. 크게 열려있진 않지만은 좀 봤을 때 1900 한 25포인트 정도, 25에서 20포인트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다음 그 자리가 아마
풋옵션 252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뭐 우리가 소위 말한다라면은 뭐 만기에 대한 뭐 로또, 만기에 대한 복권이 될 수 있다라면은 205 콜러는 260, 풋으로는 252가 될 수 있는데 콜이 0.359, 풋이 0.2526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면 내일 좀 가격을 좀 보시면서 0.2 초반에서 좀 형성이 됐을 때 혹은 한쪽에 대한 돌파라든지 혹은 지지선 붕괴가 좀 확인됐을 때 그쪽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큰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박스를 치면서 만기가 별 재미없이 끝나고 의외로 3월달 옵션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뭐 이번 만기 때는 뭐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옵션 시장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좀 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은 파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은 오늘도 이제 관심 종목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종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수급을 방어해주는 주체는 연기금밖에 없어요. 뭐 외국인하고 뭐 증권, 투신, 보험, 은행 모두 무차별적인 매도세가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매도세가 발생하고 있는 가중에 이러한 매도 물량을 소화해주는 팀은 뭐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어쨌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연기금이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타 종목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 첫 번째가 이제 강원랜드가 조금 연기금의 수급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GS 리테일, 한국전력,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이 이제 순위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혹은 1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차트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제 오늘도 조금 하락을 좀 과도하게 했죠. 네. 과도하게 이제 하는 바람에 한국전력이 오늘도 한 3% 가까이인가요?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3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3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3만원 이하에서는 조금 저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코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혹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아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기금 관련된 종목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메리트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수급도 수급이겠지만은 이 종목 자체가 약간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물론 IT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 보신다면 다시 자동차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환율이 오늘도 조금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자동차가 힘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뭐 부품업체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그런 SL 같은 종목군들 빼고 나서는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아주 강하게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IT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실적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뭐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뭐 실적의 효과를 전혀 못 봤어요. 근데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거나 삼성전자 그룹이 어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상당히 좋다, 뭐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LG그룹이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은 아직 믿을 수가 없다, 뭐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애널리스트가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삼성의 돈은 깨끗한 돈이고 LG전자의 돈은 뭐 돈도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LG그룹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 이노텍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LED 시장 자체가 매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거의 매년 2배 가까이 시장 크기가 파이가 커진다는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서울반도체는 이제 고점을 돌파시켰다가 잠깐 쉬고 있다. 좀 차트를 보신다라면 네. 지금 이 종목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돌파시켰다가 한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수렴이 나오면서 약간 삼각 수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로 대덕 GDS 같은 경우도 휴대폰,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대, 시장 특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중저가 브랜드의 판매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아직까지는 환율과 관련해서 접근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시장 자체를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끝났다, 내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조금 진정이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도 감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196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상 1900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다만 지수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30% 이상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급이나 차트로 혹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서 종목을 선정해서 종목별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면서 이번 주를 수목금을 대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체크를 하시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못했던 패턴에 대한 실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도 해봤고 또 차트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창희 전문가 유스차 강의가 이어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유창희 대표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추세 분석 패턴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추세란 것을 뭔지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배웠고, 네. 또 지속형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속형 패턴에는 뭐 대칭 및 직가삼각형이라는 게 있고,
또 상승 하락 관련된 쐐기형이라는 게 있고 직사각형, 뭐 다이아몬드형, 뭐 깃발형, 뭐 페넌트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직사각형하고 뭐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다이아몬드형하고 깃발형, 뭐 페넌트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은 다이아몬드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다이아몬드형이 제일 중요한 게 쐐기형하고 다이아몬드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이아몬드형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역삼각형하고 대칭삼각형이 합쳐진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고 난 후에 보고 나니까 이 모양이 다이아몬드형이 됐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주가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는 막바지에 나타나는 반전 패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오는 와중에 고점대에서 발생을 한다라면은 거기는 강력한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물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상황에서 다이아몬드형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매집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 터닝을 한다라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했는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뭐 급등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서는 좌우 삼각형을 합친 모양이 다이아몬드형 같고, 요게 상승으로 돌파시키면 추세 상승 가능성이 높고, 하락으로 무너진다면은 추세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 하락 깃발형의 이제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직사각형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형은 박스권 매매라 그랬죠. 박스권 매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박스가 뭐 차트 뭐 그림이 도표가 있으니까요. 보신다라면은 이렇게 사각형은 고점과 저점이 있어서 고점은 저항이 되고 있고 저점은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뭐 하단 지지 라인을 붕괴하면은 하락 직사각형인 거고, 상승자를 돌파한다라면, 저항자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라면은 그러면 상승 직사각형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깃발형은 무슨 얘기냐면은, 깃발형은 이게 모양 자체는 사각형 모양인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올라져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그림을 좀 그려본다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깃발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네. 뭐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은 상승을 하든가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게 요거랑 반대로 또 하락을 할 때도 일정한 패턴을 놓고 이렇게 사각형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하는 건데, 네. 요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요거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기간 자체가 전체적인 기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추세라는 것은 보통 최소한 한 달에서 최소한 뭐 석 달 이상을 3개월 이상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추세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추세대가 뭐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그리는 거고, 네. 이러한 깃발형이 발생했을 때는 네. 짧은 순간, 약 그러니까 길어야 한 10일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 동안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요렇게 뭐 사각 요런 식으로 발생을 하거나 요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 요 각도도 상당히 얇아요. 각도도 급하지 않고 그냥 각도 좀 짧은 모양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상승으로 터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빠질 것이냐를 그런 걸 보고 나서 네. 깃발령이 모양이 깃발령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깃발을 보신다라면은 네. 깃발이 펄럭펄럭 하잖아요. 네. 그 펄럭펄럭 하는 모양을 이제 우리가 그 모양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깃발형이라고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깃발형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전체적으로 뭐 요 차트가 좀 나가고 있죠. 뭐 하락 깃발령의 특성, 뭐 상승 깃발령의 특성이라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짧아요. 네. 짧게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또 여기서 이거는 상승 깃발령이에요. 상승 깃발령인데 이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깃발령이라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일 어중간해요. 제일 어중간하기 때문에 깃발령을 좀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깃발령을 논할 때는 어떤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왔을 때 그 추세를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역행할 수 있느냐를 논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깃발령을 노린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상승 깃발령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좀 빠지죠. 네. 올라오다 조금 빠져요. 빠지면은 이거는 왜 하락 깃발령 아니냐 하지만 네. 요게 잘 진행이 되고 올라가면 상승 반전하기 때문에 상승 깃발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하락 깃발령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 그래가지고 하락 깃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모양하고 방향성은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네. 다이아몬드형하고 세기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을 좀 했던 얘기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네. 차트를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한 달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1년을 놓고 보느냐 혹은 6개월을 놓고 보느냐 또 이게 일봉을 보느냐 주봉을 보느냐 월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도록 하시죠.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딱 1년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부터 혹은 작년 뭐 2,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스죠. 상단은 한 2,000포인트, 중단은 한 1,940포인트, 하단은 1,860포인트 정도 되는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박스권 하단을 최하단을 완전 이탈하게 되면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해서 매수 관점인 거고 요 1,860포인트 혹은 1,850포인트 이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이고 반대로 2,000포인트대에서는 2,000포인트대 이상에서는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네. 보면 1년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박스예요. 박스인데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죠.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을 놓고 본다라면은 1년 반을 놓고 본다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게 자칫하다가는 여기가 봉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가 봉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봉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요 맥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대신에 여기가 지켜지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또 삼산인 것 같죠. 네. 또 반대로 이렇게 또 길게 놓고 보니까 또 어떻게 된다?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삼각 수렴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삼각 수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서 수렴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상승으로 강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귀에 거면 귀걸이고 코에 거면 코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좁은 관점으로 시장을 볼 것이냐, 종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모양이 계속 무쌍하게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삼각 수렴이야. 딱 봤는데 좀 길게 놓고 보니까 삼각 수렴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그런 오류를 좀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좀 같이 보면서 실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다이아몬드형을 좀 보신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형을 좀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재작년 때죠. 재작년에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형성이 됐었죠. 여기 보신다라면은 상승과 하락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 빠지고 나서 다이아몬드형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상승으로 위로 터닝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요거를 조금 과거 데이터로 좀 보신다면 이때로 또 보신다라면은 여기 재작년 2011년으로 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또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은 어떻게 됐다? 반대로 고점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진행을 하고 나서 지지를 못하니까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최근에 또 보신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KG 이니시스를 보신다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차 다이아몬드형이 상승과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연장선을 이어간다라면 여기서도 지금 상승과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다이아몬드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걸 또 크게 그린다라면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 앞에서의 진행도하고 여기 각도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곧 변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변곡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종목으로 우리 강원랜드 한번 볼까요? 네. 강원랜드를 보신다라면은 강원랜드가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여기서 다이아몬드형 발생을 했었어요.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한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 1차 상승이죠. 1차 상승을 보이고 나서 기간 조정이 짧게 다이아몬드 형성이 되고 여기서 상방으로 돌파를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고점이 아니죠. 만약에 네.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했다라면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상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다이아몬드형이 이렇게 한번 다이아몬드형이 형성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고 네. 나서 추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튼다라면 한 30-40% 수익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세기형을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정확도가 또 높은 것 중에서 또 세기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기형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한국 코스닥 지수나 종합주가 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발생했던 건데 제가 몇 번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하락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하락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하락 세기형이 마무리가 잘 된다라면은 저점을 안 깨고 하락 세기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면은 주가는 분명히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때 시황을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먼저 하락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이 상승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종합주가 지수보다 좀 뒤늦게 하락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세기형이 만약에 지지가 되고 성공을 한다라면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12월 초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절대 코스닥 시장 나쁘게 보지 마시라.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나쁘게 볼 때가 아니라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락 세기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신다라면 뭐 CJ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CJ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CJ가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하락 세기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상승을 한번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보신다라면 조금 하락 세기형 모양으로 조금 모이죠. 이렇게 모이고 나서 수렴이 되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 근데 요거는 하락 세기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아까 배운 깃발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깃발형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깃발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하락세기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초등학교 때 보시면은 도형자라고 아십니까? 네. 뭐 동그라미 모양 있고 세모 모양 있고 해가지고 별표도 뭐 있고요. 별표도 있고 해서 네. 거기에 그리면은 뭐 모양이 그려지듯이 네. 그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대충 요거는 세기형의 모양을 가고 있다. 뭐 아까 뭐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뚜렷이 눈에 보이겠죠. 네. 하지만은 그렇게 안 보이는 종목군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세기형이다 혹은 페널티형이다 라는 부분들 대신에 교착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기형도 빠지는 것 같지만은 지켜지면 올라간다. 또 깃발형도 빠지는 것 같지만 지켜지면 올라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의 공통점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상승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이제 최근에 또 보신다라면은 STX 페노션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러한 모양 중에 하나인데, 요건 이제 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느낌상 뭐 여러분들이 100% 그때 당시에 못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다라면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좀 가파르게 하락을 좀 했죠. 좀 인위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세기형이 진행이 됐어요. 세기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여기서 어쨌든 뭐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뉴스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강덕수 회장이 ST페노션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어쨌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네. 몇몇의 사람들은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우리가 뭐 약간 음모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주가를 그렇게 막 급락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급락이 안 하고 나서 안 하니까 오히려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강하게 이끌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세기형 같은 경우가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세기형이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을 극도로 공포감으로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극도로 조금 흥분 혹은 뭐 너무 긍정적으로 네.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로 말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본다라면 여기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470선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477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 460선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혹은 450선 근처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극도로 공포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뭐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1860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거 다시 1750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극도의 공포감이 쌓인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기형 같은 경우가 그 반전을 그러한 시장의 심리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그 방향이 크게 나온다. 반대로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방향도 크게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다이아몬드형이라는 부분들 볼 수 있게 이렇게 보면 이게 다이아몬드형이지만은 반대로 이거를 또 반대로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상승 세기형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자리가 무너지니까 좀 크게 하락했다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봐셔야 되기 때문에 상승 세기형이나 하락 세기형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반전의 그 추세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부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형은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추세가 크게 나온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스권이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계속 뭐 박스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박스권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던 것을 좀 보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 같은 걸 좀 볼 수 있겠죠. 삼성생명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좁은 박스권이죠. 뭐 하단은 92,000원대, 상단은 97,000원, 98,000원대에서 박스권을 보이잖아요. 큰 주가 변동도 없어요. 이거는 한 5% 남짓이에요. 92,000원, 97,000원대에서. 그러면 이게 5% 남짓을 박스를 길게 보이고 있다가 그 자리가 돌파가 되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뭘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뭐 박스권이라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 볼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은 이 종목은 길게 반대죠. 길게 한 7만 원, 8만 원대, 그리고 하단은 한 7만 1,000원대, 한 10%대 정도를 박스를 좀 그렸어요. 물론 이 하단 이탈도 하긴 했었지만 여기는 뭐 일시적인 뭐 외부 쇼크에 의해서 이탈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한 8만 원대에서 7만 원 초반 혹은 6만 원 후반대에서 박스를 거의 2년을 그렸어요. 2년을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을 박스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 하단을 이탈하니까, 네크라인을 이탈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무너지니까 크게 무너진다. 즉 박스권 매매가 길어지게 되면 큰 추세로 반전될 수 있다. 아까 삼성생명 크게 올라갔지만 또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길게 보신다라면은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짧게 한 달이나 혹은 한 3, 4개월 볼 때는 세기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이 어떤 정확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패턴형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이게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하나는 일시적으로 일봉도 보고 주봉이나 월봉도 보면서 교착 지점을 찾아 나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패턴 너무 어렵지 않다는 부분들 같이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2일 주식 큐어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쉰 덕분에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